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후보들, 여야 후보 캠프들의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표심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대개 한 네 가지 되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뭐 후보에 대한 뭐 지지도, 그다음 뭘까 정권 교체를 얼마나 더 원하느냐에 대한 그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선될 때 거의 가까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가장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사면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띄는 게 지난번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긍정 평가를 한 부분이 TK 지역에서요. 지난번에 25%에 38%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보면 사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고 사면을 단행한 것이 뭐 진보 진영의 일부 진보층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지만 국민적으로 보면 좀 더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방역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봤는데 긍정 평가가 57%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방역 물론 뭐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다. 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뒤집었다.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많은 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39%, 28%거든요. 11%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많이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가 계속 추세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지난번 이제 허위 이력, 경력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갈등 요소가 계속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내 갈등이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감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뭐 후보가 요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말을 또 했거든요. 이러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발언하는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실언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질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대별 조사한 걸 보니까 60대, 70대는 여전히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데 20대 후보 쪽에서 상당히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신지혜 위원장하고 손도 잡고 뭔가 좀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시 젊은 표심들을 좀 다시 빨아들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대, 30대 이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보면 당장은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면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대위 구성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윤회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메모드급 선대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슬림화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한 부분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후보 말만 듣겠다. 상임선대위원장 위치에 앉혀놓고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인정과 존중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나서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울산에서 합의를 해서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고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실한
화답이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리지 않으면 윤 후보에 어려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복귀의 어떤 선결 조건으로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윤석열 후보의 걱정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선대위를 꾸렸는데 확 뒤집어가지고 엄청 슬림하고 뭐 날쌘 선대위로 만든다고 크게 흔들어 버리면 예. 이걸 또 거기에 반발하거나 거기에 불만인 사람이 또 생겨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란 얘기냐? 그렇죠. 이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물론 저는 상황이 바뀌면서 뭐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 관계자들의 생각은 이준석 대표가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분석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분석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 자세는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연합되는데 상당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예. 간결하고 정제되고 좀 힘 있는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상당히 거칠거나 저거는 상의를 한 걸까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예.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그만두고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 뭐 종북 좌파 독재 등등 경제도 망쳐놨다 등등 상당히 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거세게 비판을 하는군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부적절한 언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윤석열 후보가 왜 이런 강한 또 뭐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발언들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TK 지역 가서 내려가서 지금 이런 발언을 했고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도 흔들리게 되면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서 현 정부에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TK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저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이름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감당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셨다 하더라도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를 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도 그 안에 한 명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대선 필요 없다 이런 표현하시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다 주사파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반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맥락을 다 설명하기는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어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살려놨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독재의 어떤 회기를 말하는 건가라고 하는 좀 불안한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전두환 씨 발언 때문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독재 빼면. 그 얘기 중에 이제 경제 얘기를 한 건데 오늘도 이제 거의 이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독재가 잘했다. 이런 이제 독재 정권이 경제는 잘 살렸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절하하시는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폭풍 이런 어떤 그 부작용이 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뭐랄까 조심스럽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K 지역에 가서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든 전두환 대통령이든 이분들이 다 독재 정부를 하시면서 TK 출신으로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대선이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만 보고 대선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더 깊이 고민돼야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 선거 할 거 없이 뭐 이거는 그냥 나오신 발언이라고 치는데 토론에 대해서 대선 토론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저쪽에서 내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받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토론에 대해 조건을 자꾸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달면서 토론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는 토론을 안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토론에 대한 거부를 이제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대장동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멀쩡한 후보랑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무슨 뭐 정책 농담이나 하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습니다. 예, 현장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탁 던지면 옳소 하고 뭐 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되죠. 지금 중도표를 긁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너무 토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사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토론을 거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정책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토론을 자꾸 거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 토론에 자신감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준비 안 된 후보가 아니겠나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뭐 그 김재원하고 김종인 두 분이 이제 대화한 내용이 또 오늘 보도가 됐어요. 이게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보면 사실은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좀 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토론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토론을 무조건 안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나 정책적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그분이 준비된 후보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자꾸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윤 후보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 진영의 격렬한 이제 충돌 속에 갑자기 이제 공수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에 대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 같은데 뭐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통신 기록 조회는 이전 정권에서도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맞받아치면서 계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통신 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수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수처장은 참 이 수사 내용을 확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문제가 대선에서 어떤 새로운 불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을 이슈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찰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찰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정보를 캐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사찰이라고 할 텐데 통신조회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리포트 나왔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만 해도요 1년 반 동안 280만 건의 통신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신 조회라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이 통신 조회가 너무 확대돼서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야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야가 서로 미적미적대다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고치질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통신 조회를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신 조회한 것을 사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공세를 통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청장은 딴 데는 60만, 190만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한 140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야권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야권으로부터 공세가 이제 치열해지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